한 주 쉬고 와가지고 또 좀 많이 까먹었을 텐데, 예,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한 거 좀 기억해 봅시다. 로마는 그 전설 속에 아이네이아스라는 인물이 이제 트로이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이제 천신만고 끝에 이탈리아로 넘어와가지고 나라를 세우죠. 자, 그 아이네이아스의 후손 중에서 늑대 젖을 먹고 자란 로물루스 레무스 쌍둥이 이야기 기억나요? 예, 그 로물루스가 이제 로마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데, 예, 그 로물루스 이래로 7명의 왕이 있었어요. 로마는 처음에 7명의 왕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 귀족들이 왕을 쫓아내죠. 왕을 쫓아낸 다음에 귀족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로마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자, 로마 귀족 정치의 핵심은 뭐였죠? 원로원이었죠, 원로원. 그죠? 이 원로원을 중심으로 그 귀족들이 이제 여기 원로원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자기들이 나라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했는데 또 그리고 그 보통은 귀족 2명이 선출됐는데 이 제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뭐였어요? 집정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민회. 자, 이런 것들이 로마 공화정을 이끌어가는 요인들이었죠. 근데 평민들이 나중에 전쟁에서 죽는데 땅은 못 가져가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자, 우리도 정치적인 권한 행사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귀족들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했는데 귀족들이 결국 평민들의 의견을 차츰차츰 하나씩 들어주죠. 처음에 평민 대표 뭐가 뽑혔어요? 호민관이 뽑혔죠, 그죠? 그리고 평민회가 만들어지고, 그죠? 시일표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집정관 2명 중에 1명을 평민에서 선출하게 되는. 자, 그리고 호르텐시우스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네, 뭐 원로원의 동의나 이런 거 없이도 평민의 결의만으로도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변화가 조금씩 로마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자, 이 로마 군이 이제 그 여러 지역, 그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여러 부족들과 계속 전쟁을 벌여가지고 차츰차츰 영역을 넓혀가다가 마침내 이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 반도를 로마가 석권하게 되죠. 석권이라고 하는 거는 다 휩쓸었다, 차지했다 이런 뜻이죠. 자, 이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놓고 싸움을 벌인 나라 어느 나라였어요? 카르타고였죠. 이 카르타고랑 시칠리아 섬을 놓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이게 무슨 전쟁이었죠? 세 글자로? 포에니 전쟁이었죠. 카르타고에서는 코끼리 부대를 이끌었던 명장 한니발, 알프스를 넘었죠. 뭐 코끼리는 거의 다 죽었지만. 자, 근데 이 한니발에 대해서 로마에서도 명장이 하나 등장을 해요. 한니발 군대랑 계속 맞닥뜨려 싸워주면은 질 게 뻔하니까 계속 전투를 피하면서 시간을 끌죠. 네, 스키피오죠. 지연 전술. 그리고 지연 전술을 펼치는 동시에 어디를 공격하죠? 네, 바다 건너서 카르타고 본국을 공격하죠. 결국은 카르타고로 다시 돌아온 한니발 군대가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로마 군대랑 맞서 싸웠지만, 자, 로마 군대가 또 지혜롭게 대처를 잘했어요. 코끼리가 맹수가 아니죠. 그래서 막 돌격을 해 오더라도 카르타고 군대가 먼저 공격하지 않으니까 코끼리 부대가 옆으로 길을 비켜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코끼리 부대가 다. 그냥 쑥 지나갔죠. 그때 로마 군대가 기다렸다는 듯이 옆이나 이 뒤를 막 찔렀다 그랬죠? 네. 자, 그리고 코끼리가 또 생각보다 뭐가 많았어요? 뭐, 겁이 많았죠. 그래서 나팔이나 뿔피리 소리를 막 부르니까 코끼리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돌격한 게 아니라 뒤에 카르타고 군대 쪽으로 돌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로마가 카르타고를 무찌르고 지중해 패권을 장악했어요. 자, 지중해 주변에 있는 넓은 땅들을 로마가 다 차지하게 되는데 그 넓은 땅들을 다 귀족들이 독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넓은 농장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죠? 라티? 라티? 순디움이라고 불렀죠. 네. 뭐 얘기를 해. 자마전투 있잖아요. 네. 자마전투에서 자마가 대체 뭔 뜻이에요? 지명이에요, 지명. 네. 자, 라티푼디움이 이제 그 많이 만들어졌는데 귀족들은 이 라티푼디움을 그 정복한 지역에서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그 노예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농사를 짓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며 올리브며 밀이며 온갖 것들이 당시에 이제 많이 생산이 됐고 거기서 나오는 부는 오로지 다 귀족들이 독점을 했어요. 평민들은 죽어라 싸웠는데 로마를 위해서 하나도 땅을 가져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평민들의 이런 아픈 것들을 목격을 하고 자, 이 그라쿠스 형제가 나서서 호민관이 돼가지고 이 평민들에게 땅을 나눠줘야 됩니다. 곡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이런 개혁을 외쳤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귀족들이 이거를 아주 아주 싫어했죠. 자, 그래서 벌쪽파, 그러니까 귀족을 지지하는 파와 평민파 간의 충돌이 발생한 가운데 결국 그라쿠스 형제가 귀족들의 손에 다 암살을 당한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이게 무슨 주장이냐면 우리 저 대한민국을 이제 나중에 너희 크면 벌써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스갯소리로 무슨 공화국이라고 하죠? 저요. 어, 민주공화국. 아, 저 뭐지? 민주공화국은 너무 정답이고, 네. 뭐 강남공화국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서울공화국, 강남공화국 이러죠. 네. 우리나라 모든 부, 인구, 그 밖에 편의시설, 좋은 것들 다 어디 몰려 있어요? 서울, 그 중에서도 어디? 너희 살고 있는. 여기, 뭐, 여기만큼 좋은 동네가 없어요. 여기 바로 벗어나서 뭐 여기 관악구나 이런데 그 동네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가보기만 하면 벌써 딱 느껴요. 그 주민들 다 인정을 해요. 여기만큼 살기 좋고 뭔가 그 깔끔하게 정돈돼 있고 교통이면 뭐다 잘 돼 있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땅값이 어때요? 제일 비싸죠. 거의 뭐 명동 이런 데도 비싸긴 하지만 이런 데도 되게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금 그라쿠시 형제 개혁 얘기는 이 강남 땅을 저 집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자는 거예요. 자, 이거 집 없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집 가진 사람들은 이거 좋아할까요? 난리가 나겠죠. 그죠? 폭동 일어나겠죠? 공산주의자들 내려온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막 이렇게 나오겠죠, 또. 당시에 그런 아무튼 대담한 얘기를 했다가 결국은 이 두 형제다. 형은 그 암살당하고 동생은 귀족들에게 쫓겨가지고 자살을 하게 된다. 자, 노예 중에서 가장 처지가 열악했던 노예. 검투 노예들이었죠. 그쵸. 이 그라디우스라는 칼 하나만 차고 들어가서 서로 상대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사투를 벌이거나 아니면은 사람이면 그나마 다행이게 저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사자들이랑 승부를 벌여야 돼요. 자, 사자랑 사람이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이길 수 있을까요? 없겠죠. 예, 이게 맹수들인데. 자, 그래서 이런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던 노예들이 자, 자기 주인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게 검투 노예들의 반란? 스파르타쿠스의 난이죠. 자, 스파르타쿠스의 난은 로마 사회를 완전히 이제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이 스파르타쿠스의 난의 기세가 워낙 등등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이게 진압이 안 됐단 말이에요. 자, 이때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로마의 유명한 장군들이 이제 이름을 날리기 시작을 해요. 자, 먼저 로마 최고의 부자 크라수스가 있죠. 크라수스. 자, 그리고 로마는 그 지중해를 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또 많았을까요? 지중해에. 뭐가 많았을까요? 해적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해적. 이 해적들을 소탕하는 거로 명성을 높인 폼페이우스.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자, 그리고 아직 크라수스나 폼페이우스에 비해서 명성은 높지 않지만 이제 그 탁월한 어떤 연설 그리고 그 정치적 감각 그리고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둘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서서히 뭔가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이제 훗날 프랑스라고 불리는 갈리아 지역으로 원정을 가서 거기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누구? 카이사르. 자, 이 세 명의 인물들이 이제 공화정 말기, 로마 공화정 말기에 서서히 이름을 드러내면서 한 조각 한 조각씩 권력을 나눠 가지게 된다. 자, 이런 걸 가리켜서 1차 삼두 정치라고 부르죠. 여기 하나 그냥 외모상에 좀 특이한 점을 얘기한다면 카이사르인데 카이사르 지금 보면 이마가 굉장히 어때요? 넓죠? 이거 왜 이렇게 넓을까요? 저요. M자 탈모. 탈모가 있었다 그래.
자, 카이사르는 탈모가 좀 심해가지고 이게 이제 30대부터 탈모가 시작돼가지고 머리가 계속 벗겨지는데 막을 수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뭐 요거 기회가 되면 볼지 모르겠지만 카이사르가 이 자기의 탈모를 감추려고 어떤 코스튬을 계속 해요. 저요. 뭘 했을까요? 가발. 가발? 이때 가발이 어디 있어? 가발이 얼마나 최신 과학 기술 그건데, 어? 모자? 이때 모자가? 그래, 모자도 있긴 했었는데, 저요. 어, 머리카락. 사람 머리카락 또 그 뭐였지? 그.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해. 투구? 투구 말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론. 아폴론이 짝사랑했던 다프네. 누구예요? 다프네 월계관이죠. 그죠, 맞아. 그 뭐예요? 아폴론이 좀 의기양양하게 구니까 화가 난 에로스가 아폴론한테 큐피드 화살 하나 날리죠. 금빛 화살. 아폴론이 그거를 맞고 그 강의 요정이었던 그 다프네를 봐버리죠. 그 금빛 화살 맞고 누구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안 해요. 사랑하게 되죠. 다프네를 사랑하게 됐는데 이 에로스 장난꾸러기가 다프네한테도 화살 한 방 쐈는데 나부로 되는 화살을 쐈죠. 그 화살 맞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자기가 본 사람을 싫어하게 되죠. 다프네는 자기한테 접근해 자기 금빛 화살 보고 자기한테 반해서 온 아폴론을 그 납화살 맞고 보게 된 거예요. 자, 아폴론은 다프네를 사랑하고 다프네는 아폴론을 죽을 만큼 미워하게 됐단 말이에요. 쫓고 쫓기는 그런 관계, 스토킹 같은 거죠. 놀랍죠. 자, 그러다 결국은 이 다프네가 쫓기다 난 죽어도 저 아폴로는 싫어. 자기 아버지 강의 신한테 부탁을 하죠. 자기를 뭐로 만들어 달라고? 물고기. 나무로 만들어 달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다프네가 나무가 되는데 그 나무가 월계수죠. 근데 아폴로는 사랑에 실패했지만 자기의 어떤 그 짝사랑의 실패 이런 것들을 그렇게 좀 안 좋은 이야기로 남기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 월계수에서 자라는 그 잎 있죠. 그 잎을 그 이제 승리한 사람들, 전쟁에서 이기거나 승리한 사람들에게 그걸 기념하는 어떤 기념물로 이제 수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이후로 이 월계관이랑 월계수 잎으로 만든 이 이렇게 나뭇가지로 엮어 만든 월계관은 승자, 예,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영예로운 것들로 이제 여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마라톤 같은 거 우승한 사람들한테 이 월계관 같은 거 씌워주기도 하고 이러죠. 예.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 도장 같은 거. 뭐 그렇죠. 그런 거 따지고 보면 그런 건데 아무튼 이 카이사르는 주요 행사에 나중에 이제 그림이나 이런 거 혹시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꼭 월계관을 쓰고 나와요. 그 왜 쓰고 나올까요? 자랑. 예, 자기 탈모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기도 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세 명이서 권력을 나눠 가졌는데 크라수스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죽었다 그랬죠. 당시 동방에는 헬레니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그 페르시아의 뒤를 이은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그 동방에서 크게 번성하고 있었는데 이 크라수스가 파르티아 원정을 갔다가 파르티아 군대에게 사로잡혔죠. 근데 크라수스가 당시 알려진 재산만 해도 9천 달란트가 있었다 그래요. 얼마예요? 이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완전히 정확하게 환산하기는 어렵겠지만 얼마일까요, 대략? 4조 5천억이라고. 당시 뭐 이집트나 리비아나 그 북아프리카의 어마어마한 땅들을 가지고 또 이 크라수스는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았어요. 돈을 어떻게 많이 벌었을까요? 그래, 맞아요. 고리대금업을 운영했어요. 사채업이죠, 사채업. 그치, 산업원이 그런 걸 한 거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자기 돈은 많은데 많은 사람들에게 원성을 샀겠죠. 돈 빌려준 다음에 이자를 막 이렇게 저렇게 받으니까 자, 결국은 이 파르티아에게 잡혔는데 그때 파르티아에서도 크라수스 원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크라수스를 어떻게 죽였다 그랬죠? 입을 벌린 다음에 황금을 녹인 쇳물을 크라수스 입에다가 부어 넣었다 그래요. 오 마이 갓. 이거나 먹고 저승 가가지고 너 돈 좋아하지? 이거 가지고 저승에나 가라. 자, 이렇게 해서 크라수스가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죠. 크라수스가 죽은 다음에 삼두 정치는 이제 마침내 균형이 깨져버리고 누구랑 누구만 남았어요.
네. 자,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끈은 카이사르의 딸과 폼페이우스가 결혼을 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자, 카이사르는 크라수스나 폼페이우스와 달리 어떤 전쟁이라든지 이렇다 할 만한 아직 내세울 만한 업적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 카이사르가 도박수를 하나 걸어요. 자, 자기의 명성을 올리고 로마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카이사르의 선택. 어디를 원정 갔을까요? 갈리아 지역으로 원정을. 갈리아는 지금의 어느 나라? 그래. 프랑스예요. 당시 갈리아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자, 켈트족이라고 불리는 당시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야만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켈트족은 주로 금발, 푸른 눈, 그리고 로마인들 옷 전번에 잠깐 얘기했죠. 뭐 입죠, 로마인들? 토가. 그 토가는 겉에 입는 거고 그 안에 튜닉. 예, 튜닉이라고 불리는 그 원피스 같은 걸 입는다 그랬죠. 이 튜닉은 너희도 어렸을 때 아마 아기 때 입어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래 위가 연결돼 있고 아래가 바지처럼 돼 있었다 그랬어요. 치마처럼 돼 있다 그랬어요. 이게 치마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이런 양쪽 갈라진 바지를 안 입었어요. 근데 저 켈트족들은 일찍부터 뭐를 입었다? 바지를 입었어. 얘네들은 이제 유럽 전체에 넓게 퍼져 살고 있었는데 그 라틴어를 사용하는 라틴족, 로마인들보다는 한 단계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민족이었어요. 자, 이 카이사르가 여기를 원정을 가요. 그리고는 여기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다가 마침내 이 갈리아 지역을 평정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 카이사르가 이 갈리아 원정하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7년이 걸렸어요. 7년이 짧은 시간인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보다 긴 시간이니까 긴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자, 이게 이제 갈리아 원정기에 남아있죠. 갈리아 원정기의 저자는 누굴까요? 카이사르 본인이. 매일매일 원정 가가지고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매일매일 일기 형태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카이사르를 위대한 장군이자 연설가이면서 역사가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당시 갈리아인들의 어떤 풍습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기록해놔서 굉장히 그 고대 켈트족 연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자료로 쓰이고 있죠. 그리고 카이사르가 마침내는 여기서도 지금 뭔가 쓰고 있죠? 이거 뭘까요, 이거? 월계관. 예, 월계 수입으로 만든 월계관을 또 지금 여기도 지금 하고 있죠. 예. 앞머리가 벌써 막 이렇게 좀 많이 벗겨져 있고. 마침내 갈리아 원정 7년 끝에 이 갈리아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 유명한 베르긴 게토릭스. 이 베르긴 게토릭스를 잡아요. 자, 잡은 다음에 이 베르긴 게토릭스를 로마로 보내요. 로마 가서 이 베르긴 게토릭스는 죽음을 당하죠. 그렇게 해서 갈리아를 평정하게 된다. 자, 이때 갈리아 원정 당시에 카이사르 옆에서 카이사르를 열심히 도왔던 충성스러운 장군이 안토니우스라는 장군. 자, 근데 문제는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을 나가 있던 시점에 자, 로마에서 변고가 생기는데 당시 우리 카이사르 말고 또 다른 권력자 누가 있었어요? 한 명 살아남아 있어서 폼페이우스가 있었죠.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를 연결해주는 그 끈 뭐였죠? 카이사르의 딸이었죠. 카이사르의 딸이 폼페이우스의 아이를 낳다가 난산 끝에 죽어요. 자,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었어요. 이제 카이사르랑 폼페이우스를 연결해주는 끈이 어떻게 됐어요? 끊겼죠. 네.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돼요. 그래서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는 이제 뭔가 예전의 사돈 관계에서 약간 서먹한 관계로 바뀌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아래 보시면은 이게 만화예요. 이 만화는 이제 원제가 아스테릭스 앤 오벨릭스라는
프랑스 만화거든요. 유명한 만화예요, 되게. 예, 어렸을 때 어디 지나가다 봤을지도 몰라요. 뭐 과자, 뭐 사탕 이런 거 브랜드도 있거든요. 얘네 얼굴 찍혀 나온. 그리고 티셔츠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노란 그 수염을 한 그리고 머리에 막 이렇게 새 깃털 같은 그 장식을 단 모자를 쓴 이제 빨간 바지를 입은 힘은 아주 또 세요. 이 만화 안에서. 이 아스테릭스가 지금 누굴 이렇게 어퍼컷 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 좀 멍청하고 식탐이 강한 이 오벨릭스가 또 바지를 입고 있죠. 굉장히 뚱뚱해 보이는데. 이 오벨릭스랑 아스테릭스가 주인공인데, 자, 이들이 지금 누굴 혼내주고 있어요? 그리스인이야? 로마인. 로마군이에요, 로마군. 로마군들을 혼내주고 있죠. 얘네들은 뭘까요? 무슨 족일까요? 프랑스 개죠? 켈트족들이. 켈트족들 입장에, 그래서 여기 이 만화에 막 카이사르도 나오거든요. 머리 이제 벗겨진. 네. 그래서 켈트족 입장에서 이제 침략자인 그 로마군들을 막 혼내주는 내용을 유쾌하게 그린 만화예요. 아스테릭스 앤 오벨릭스. 자, 근데 어쨌거나 7년간의 원정은 성공을 거뒀고 카이사르는 이제 갈리아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그 부와 그리고 명예, 그 로마에서도 이 카이사르의 소문이 막 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카이사르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 원로원에서 이제 카이사르를 경계하기 시작해요. 저 카이사르가 저 많은 인기와 이런 것들을 얻고 만약에 그 갈리아에서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들어와서 로마를 점령해 버리면 원로원 귀족들은 완전히 이제 카이사르의 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원로원에서 저 어떻게 하면 카이사르를 견제할까 생각하다가 누굴 찾아갔을까요? 저 폼페이우스를 찾아가. 자, 그 다음에 폼페이우스를 막 부추겨요. 지금 저 카이사르가 갈리아에서 얻은 인기를 바탕으로 로마로 들어와서 왕이 되려고 할 거다. 자, 지금 우리 로마는 왕을 몰아낸 이래로 500년 동안 공화정 전통을 이어왔는데 지금 저 카이사르가 왕이 되면 폼페이우스 당신도 살아남기 어려울 거다. 우리 원로원 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 카이사르를 같이 칩시다. 얘기를 한 거예요. 폼페이우스가 처음에 망설이다가 결국은 원로원의 강국하고 지속적인 설득에 넘어가요. 자,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와 원로원이 하나로 힘을 모아가지고 카이사르를 치기로 한단 말이에요. 카이사르한테 먼저 편지를 보내요. 자, 로마 밖으로 나간 장군들은 로마로 들어올 때 군대를 데리고 와서는 안 된다는 전통이 있었어요. 군대를 데리고 가면 자칫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데타. 쿠데타를 일으킬 수가,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로마 군단, 카이사르가 데리고 있는 군단을 갈리아에 다 두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카이사르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죠? 공정 같은. 그쵸. 죽으러 오라는 거죠. 카이사르도 로마 돌아가는 상황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군대 두고 로마로 돌아가면은 뻔하잖아요. 자, 카이사르는 이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자,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제 로마로 돌아오게 돼요. 로마로 건너올 무렵에 강을 건너는데 이 강은 양재천보다도 수심이 얕아요. 양재천보다 수심이 얕고 거의 그냥 뭐 시냇가 그냥 뭐 샌들 같은 거 신고 이렇게 지나가면 한 발목 정도까지 오는 거의 무슨 그냥 동네 개천 그런 하천 같은 강인데 루비콘 강이라는 강이 로마 지나가는 길목에 있었어요. 자, 이 강을 건너기 전에 군대를 그 외부에다 두고 이 강을 건너오면은 이게 합법인데 문제는 이 군대를 데리고 이 강을 건너게 되면은 이제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선택의 기로에서 카이사르 어떻게 했을까요? 이 강을 건너자. 건너면서 남긴 유명한 말 주사위는 던져줬다.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네. 자, 폼페이우스 원로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로마로 진격해오는 카이사르한테 어떻게 대항했을 것 같아요? 잘해줘요. 갑자기 잘해줘요. 자, 원로원 귀족들과 폼페이우스는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바다 건너. 발판? 발칸반도로 도망가.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그거에 발판 있어요? 그리스로 도망가. 배를 타고 그리스로 도망가.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카이사르가 이기긴 했지만 당시 이 판단은 굉장히 똑똑한 판단이었어요. 자, 당시 그 로마 안에도 카이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갈리아 원정을 막 끝내고 들어온 그 갈리아 군단의 기세가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로원 귀족들은 그래도 우리가 수도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싸우자 그랬는데 노련한 폼페이우스가 지금 바로 맞닥뜨려 싸우는 거는 자살행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로원 귀족들을 설득해가지고 일단은 그 기세를 누그러뜨리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아이나다르가 이제 카이사르가 그리스까지 쫓아오는데 안토니우스랑 자, 무리하게 쫓아오다가 자, 적에 한번 이제 기습에 당해가지고 한번 깨갱하고 진단 말이에요. 자, 폼페이우스는 이제 그리스에서 한번 카이사르 군대에게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한번 길을 눌러놨기 때문에 어 기세는 이제 그 폼페이우스 쪽으로 왔어요. 봐봐. 자, 근데 이 기세를 원로원에서는 이 기세를 살려가지고 빨리 카이사르를 무찔러라 하고 폼페이우스에게 계속 부추겼어요. 근데 폼페이우스는 역시 노련했던 게 아직 저 카이사르의 주력 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군단들이 아직 덜 넘어온 것도 있고 그리스로 섣불리 지금 또 붙었다가는 잘못해서 한 번 지게 되면은 지금 카이사르가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지연 전술을 피자고 했는데 원로원에서 전투에도 무감각한 이 귀족들이 계속 어떻게 했을까요? 폼페이우스를 계속 밀어넣어. 전쟁 빨리 해라, 빨리 해라. 결국은 무리하게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가 파르살루스, 그리스의 파르살루스 평원에서 일전을 벌이게 돼요. 이게 그 유명한 파르살루스 전투. 이 전투에서 평소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존경하던 시저가 카이사르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자주 썼던 전술 맞아요. 그 비슷한 전술을 사용을 해요. 자, 망치와 무르 전술의 핵심은 뭐죠? 버텨주고 버텨주다가 측면에서 이제 기병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당시 그 카이사르는 이제 자기가 자랑하는 정예 창병들이 있었어요. 그 창병들과 기병을 이용해가지고 망치와 모루 전술을 재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파르살루스 전투에서 폼페이우스는 크게 패배합니다. 자, 패배한 다음에 이 폼페이우스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바로 자살 안 하고 어디로 갔을까요? 튀었어요.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힌트 이집트로 도망가. 어떻게 오는 거지? 자, 배를 타고 이집트로 간 거죠. 이 이집트에는 당시에 무슨 왕조가 있었냐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있었어요. 이거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사람 이름인데 이거 누굴까요? 누구의 부하일까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부하예요.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미 죽은 지 300년 지났거든요. 알렉산드로스 대왕 죽을 때 후계자를 지명을 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제국이 여러 개로 나뉘었죠. 이 시대를 우리 그리스 문화가 동방으로 전파된 시기라고 해서 뭐라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라고 그랬죠. 이 헬레니즘 시대 때 알렉산드로스 대왕 부하 중에 하나였던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 지역으로 와가지고 자기가 왕이 돼서 여기를 다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300년이 지났어요. 프톨레마이오스의 후손들이 여기서 왕 노릇을 하고 있을 때 당시에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아직 그 폼페이우스가 해적 소탕하면서 잘 나가던 시절에 폼페이우스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폼페이우스는 과거에 자기가 이집트에 도움을 줬던 걸 기억을 하고 이번에 자기가 도움을 받겠다 그러고 여기로 넘어온 거예요. 이 당시 이집트 상황은 누가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냐면 남매가 여기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아까 폼페이우스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아들과 딸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그 딸 클레오 파트라가 이 지역의 공동 왕으로서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
안 보여? 이거 사실 페어는 무슨 아, 그래? 어? 어? 네, 페어. 됐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었는데, 피톨레마이오스 13세랑 클레오파트라는, 어, 또 떴어? 그거 참 됐다. 현장한 거 말해. HDMI 한번 다시 뽑아보고 싶어. 이 둘은 남매였어요, 남매. 자, 남매인데 결혼을 했어요. 요 당시 때 왕조에서는, 이 이집트 왕조에서는 근친혼이 일반적이었어요. 예? 혈통의 순수성 때문에, 어? 다시 나왔어? 그걸 그만해라. 이거 누가 계속 시도하는 것 같은데? 창문 몇개 외우라고 청하더라고. 한번 그 연결 껐다가 켜보면 되지. 이 남매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공동 왕으로서 이걸 다스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프톨레마이오스 13세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를 지지하는 그 신하들 간의 권력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은 남매 사이지만 그리고 공동 왕이고 부부 사이기도 한데 어땠을까요? 사이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블루투스 어. 자, 그래서 이 둘 사이는 아무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거기서 누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냐면 오빠. 네.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클레오파트라는 이 오빠의 세력들이 이제 자기에게 암살하려는 시도를 계속 해가지고 좀 이렇게 신분을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폼페이우스가 일로 넘어온 거예요. 자, 폼페이우스가 도와달라 그랬어요. 옛날에 아버지한테 내가 도움을 준 적이 있으니까 날 도와달라. 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쵸. 거절하는데 어떤 식으로 거절했을까요? 그건 아빠로 도와줘. 폼페이우스가 지금 개털이 돼서 온 거죠. 군대도 다 잃고 카이사르한테 져서 온 거잖아요. 쓸모가 없죠. 폼페이우스를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 죽여버린다. 자, 그렇게 해서 로마의 한때 영웅이었던 폼페이우스가 이집트에서 어처구니 없이 죽죠. 그리고 폼페이우스를 쫓아온 카이사르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왔는데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기다렸다는 듯이 폼페이우스의 목을 카이사르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카이사르는 여기에 대해서 기뻐했을까요? 언짢아 했을까요? 언짢아 했어요. 왜 언짢아 했을까요? 까오를. 자, 요거 비슷한 상황인데, 자, 우리 봐봐. 그, 누구를 존경한다 그랬죠? 카이사르가? 들어. 알렉산드로스 대왕 존경한다 그랬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 왜 이러냐? 네. 또 나갔어. 선생님, 왜? HDMI 한번 뽑았다가 다시 껴보면 그냥 그거는 상관없어. 밖에 블루투스 계속 그 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우진아. 거의 시도를. 자, 결국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다리우스 3세를 스스로 못 죽였죠? 다리우스 3세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나요? 그, 뭐지? 부하가 배신해가지고 부하 배신 때문에 죽었죠. 그죠? 자, 그리고서는 그 다리우스를 죽였던, 그 배신했던 부하를 알렉산드로스가 어떻게 했어요? 그쵸. 어떻게 그 왕은 왕만이 죽일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신하 따위가 자기 왕을 배신해가지고 저렇게 왕을 죽일 수 있냐고 하면서 다리우스 3세를 죽인 베수스를 죽여버리고 대신에 다리우스 3세를 정중하게 장례했다 그랬죠. 자, 그런 맥락으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자기 어떻게 보면은 폼페이우스 로마의 뛰어난 장군이었던 폼페이우스의 죽음을 되게 안타까워했어요. 자, 그러면서 아무튼 폼페이우스의 목을 받았지만 기뻐하지 않았죠.
자,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어떻게든 클레오파트라를 제거하고 자기가 이집트의 유일한 왕이 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프톨레마이오스의 부하들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숨어 있다가 이제 이집트를 새로 장악하게 된 누구죠? 카이사르에게 몰래 접근을 해와요. 자, 접근을 할 때 당시 클레오파트라는 자기를 지켜줄 만한 병력이나 뭐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시종, 그러니까 노를 저어줄 수 있는 시종 하나만 데리고 자, 배를 타고 몰래 카이사르의 숙소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사람들 눈에 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배를 젓는 뱃사공이 이 클레오파트라를 이렇게 숨겨가지고 카이사르한테 소위 말해서 배달을 하거든요. 어떻게 숨겼을까요? 갑자기 했어. 오, 저요. 맞아요. 깡통인 줄 알았어. 카페트, 이불 같은 데다가 이 클레오파트라를 둘둘 말아요. 김밥. 그 다음에 보쌈을 해가지고 자, 이 카이사르 앞에다가 이 클레오파트라를 짜잔 하고 이불을 둘둘 펴가지고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이불이 둘둘 펼쳐지면서 거기서 누가 짜잔 등장했어요?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했어요. 당시 카이사르는 50대 초반, 클레오파트라는 20대 초반. 몇 살 차이예요? 3살. 자,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나타나는데 외모가 어땠을까요? 속된 말로 쩔었어요. 너무 예뻤단 말이에요. 클레오파트라 하면은 이 서양을 대표하는 아주 미인으로 유명하잖아요. 자, 아주 예쁜 클레오파트라가 그것도 너무 이벤트하게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둘둘 말려있는 이불 속에서 갑자기 짜잔 나타난 거예요. 자, 이때부터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한테 빠져요.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는 자기 또 야심대로 자기 오빠, 이 오빠를 제거하고 나를 왕으로 만들어 달라. 그리고 나랑 이집트를 같이 다스리자. 이렇게 카이사르한테 제안한다. 자,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의 얘기를 들여서 프톨레마이오스를 제거하고 클레오파트라를 이집트의 여왕으로 삼고 그 여왕의 남편이 누가 되죠? 자기 자신이 된 거죠. 자, 둘 사이는 뜨거웠어요. 몇 개월 동안 정말 뜨거운 사랑을 나눴죠. 그리고 남녀끼리 뜨겁게 사랑하면 뭐가 생겨요? 아이가 생기죠. 클레오파트라가 임신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카이사르는 할 일이 많은 사람이죠. 자, 여기 지금 이집트라는 곳은 로마예요, 로마가 아니에요. 로마 본국과는 거리가 한참 먼 곳이죠. 근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지금 이집트에서 로마로 안 돌아오고 로마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남아있고 3개월, 6개월 동안을 여기서 시간을 보내니까 로마에서 카이사르에 대한 여론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급격히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결국 그걸 의식해가지고 클레오파트라를 내버려두고 로마로 돌아오게 돼요. 곳곳에서 폼페이우스를 그리워하는 폼페이우스의 잔당들의 반란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진압하고 로마로 돌아오게 돼요. 이렇게 이기고 나서 자기 고향이나 수도로 돌아오는 거를 개선이라고 하죠. 자, 카이사르가 뭐 했다고요? 개선했단 말이에요. 개선 장군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카이사르는 슬슬 이게 되기 위한 작업을 해요. 왕이 되기 위한 작업을 한다. 자, 원로원은 이걸 좋아했을까요? 싫어했겠죠. 카이사르가 왕이 되기 위한 작업으로 첫 번째 한 거. 집정관 위에 있는 관직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 관직은 근데 상시에 있는 관직이 아니라 비상시에만 있는 관직이에요. 상은 일상이란 뜻이고 비상은 아닐비자 써가지고 일상이 아닌 때, 긴급한 때를 뜻해요. 비상시에 임기 6개월에 만들어지는 관직이 있어요. 이 관직을 독재관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 라틴어로는 딕타토르라고 부르거든요. 너희 딕테이트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들 같은 사람. 독재하다, 독재자를 딕테이터십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들어봤나요? 영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예. 단어 외우다 보면 나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제 임기를 가지는 이 독재관인데 요거는 비상시에만 만들어지는 로마가 위험할 때 만들어지는 관직인데 자기가 독재관에 취임해요. 그 다음에 이거 임기를 늘려요. 얼마로 늘렸을까요? 저요. 10월 67개월. 10년으로 늘려요. 비슷해요. 자, 임기를 몇 년으로 늘렸다고요?
10년으로 늘리다. 마치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가 있죠. 그쵸.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그 대통령이 2년 동안 군정 마치고 이제 나는 군인으로 돌아가겠다 얘기는 계속 했는데 결국은 뭐 했어요? 대통령이 되고 막 임기를 헌법을 바꿔가면서 늘렸죠. 자, 그런 것처럼 10년으로 늘렸다가 이번엔 또 뭘로 늘렸을까요? 10년. 어? 종신으로 늘려요. 종신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원로원에서 이걸 좋아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저런 회의를 하자면서 이 카이사르를 원로원 회의장으로 불러요. 카이사르는 회의장으로 갔어요. 자, 갔던 이유가 자기 애인, 카이사르가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는데 자기가 사랑했던 애인의 아들, 카이사르의 친아들은 아니에요. 그 아들이 브루투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여기 나온 블루투스가 아니라 브루투스. 자, 이 브루투스를 믿고 원로원 회의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원로원 회의장에 들어갈 때 전통이 있어요. 무기를 가져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비교. 안 돼요. 근데 카이사르가 원로원 회의장에 들어간 순간 자, 무기를 토가 속에 감추고 있던 이 원로원 귀족들이 지금 보면은 뭘 휘두르고 있어? 그래, 시체타. 칼을 휘두르고 있죠. 있잖아. 자, 이때 카이사르가 무려 칼을 23번을 찔렸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암살자 중에는 누구도 껴 있었다 그래요? 브루... 자, 그래서 유명한 말 남기죠. 브루투스? 넘어가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이런 얘기들을 가끔 이제 서양에서 흑담이나 격언처럼 하죠. 카이사르는 그 자리에서 암살을 당했고, 자, 그래서 원로원 귀족들은 카이사르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이제 로마에 다시는 또 그 왕이 되려는 그런 음모는 없어지겠지 싶었는데, 문제는 카이사르가 누구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여자, 또, 남자. 남자. 남자 어떤 남자? 게임. 로마 군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자, 로마 군에게 계속 갈리아 지역이나 여기저기서 승전보를 가져다 주면서 이기게 되면은 거기서 생긴 땅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군인들한테 잘 나눠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기가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로마 군이 이 원로원 귀족들에 대해서 그, 반기를 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로마 군을 이끌었던 사람이 이 갈리아 원정 때부터 카리에사를 따랐던 누구? 안토니우스죠.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가 그 카이사를 죽였던 공화파 귀족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일거에 이 실권자로서 안토니우스가 떠오르기 시작을 해요. 자, 안토니우스가 상황을 수습한 다음에 카이사르의 죽은 사람이 남긴 물건들을 뭐라고 하죠? 유품이라고 하죠. 이 유품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정리해서 뒤져봤어요. 자, 근데 거기에는 카이사르의 뭐가 나왔을까요? 유언장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뛰어난 인물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자기가 죽은 다음을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자, 카이사르의 유언장에는 여기서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던 게 뭘까요? 클레오파트라? 또, 요 당시에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의 아들을 이집트에서 낳아가지고 로마로 돌아온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죽었을 무렵에 로마에 와 있었는데 그 클레오파트라와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을 어, 안달이에요. 카이사리온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 유언장에 카이사르가 죽은 다음에 카이사르의 권력이나 재산을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이게 제일 관심이 많았어요. 안토니우스는 내심 누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카이사르가 공식적인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누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아들이라고 하는 게 카이사리온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카이사리온과 자기의 이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세 사람의 이름은 유언장에 있었을까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대신에 누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 카이사르 누나의 외손자였어요.
그러니까 카이사르랑 같은 피가 흐르고 있긴 한데 좀 멀죠, 많이. 예. 이런 관계를 좀 뭐랄까 종질 이렇게도 부르는데 카이사르와는 다소 좀 거리가 먼. 하지만 카이사르의 피가 또 안 흐른다고 할 수 없는 이 옥타비아누스를 자기의 양자로 삼고 얘한테 자기의 권한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당시에 10대 17살이었는데 일찍부터 굉장히 좀 뭐랄까 총명했어요. 그리고 판단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일찍이 카이사르 눈에 들어가지고 카이사르가 얘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자기 유언장에다 얘 이름을 적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의 양자로 입적이 돼요. 양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 뒤에 옥타비아누스 뒤에 뭐가 붙을까요? 카이사르라는 이름이 뒤에 붙게 돼요. 자,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이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의 양자가 된 이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카이사르의 또 다른 또 강력한 부하였던 레피두스, 그리고 로마군을 장악하고 있던 안토니우스. 이 세 사람이 다시 한번 권력을 셋으로 나눠서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게 2차 삼두 정치.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지금 태풍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로마에서. 로마죠. 이 로마 전체 땅에서 가장 지금 카이사르가 암살됐고 모든 권력이나 원로원이든 모든 게 몰려있는 곳은 로마죠. 그죠? 자,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가 죽었을 때 어디에 있었냐면 너희 크로아티아라는 나라 들어봤어요? 예. 크로아티아를 예전에는 로마 때는 일리리아라고 불렀거든요. 바다 건너 그 일리리아에 가 있었는데 카이사르 죽었다는 얘기 듣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로마로 건너와요. 자, 근데 카이사르가 죽었을 때 클레오파트라랑 클레오파트라 아들 카이사리오는 유언장에 자기랑 자기 아들 이름이 없다는 걸 알고 실망해가지고 바로 어디로 갔을까요? 이집트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를 가는 걸 보고 안타까워한 남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평소에 카이사르의 부하였지만 클레오파트라 예쁜 걸 보고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언제 한번 쟤를 가져볼 걸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클레오파트라가 혼자가 됐고 또 어디로 가고 있었다고요? 이집트로 간다 그랬죠. 자, 안토니우스가 그 클레오파트라를 쫓아가요. 이성적인 행동? 아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중요한 때에 가장 지금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 그 로마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디로 간 거예요? 이집트라는 그 먼 동네로 그냥 여자 따라서 쫓아가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는 마침 또 자기 남편도 죽었겠다. 이제 로마군에 대해서 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안토니우스가 자기에게 청혼을 해오니까 클레오파트라는 거절할 이유가 없죠. 둘이서 또 뜨겁게 사랑을 나누게 돼요. 자, 근데 결국은 전쟁이나 판단은 뜨거운 사람이 잘할까요? 차가운 사람이 잘할까요? 차가운 사람이 이겨요. 악티움이라는 곳에서 이제 옥타비아누스랑 안토니우스가 이제 그 해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 옥타비아누스는 자기가 친형제처럼 아끼는 장군, 아주 통솔력이 뛰어난 장군 아그리빠에게 전권을 맡겨요. 너희 미술학원 가면 석고상 있죠? 이런 거 막 그린 데센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그 미술학원 가면 있는 석고상들, 하얗게 돼 있는 석고상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은 미대생들이 그린 인물이 아그리빠예요. 옥타비아누스의 오른팔. 자, 그리고 이집트로 간 안토니우스. 이 안토니우스는 악티움에 자기 혼자만 간 게 아니라 자기 여자친구이자 이집트 여왕인 누굴 같이 데리고 왔을까요? 자, 전쟁이 시작됐어요. 치고받고 물고 물렸어요. 자, 이렇게 물고 물리고 혼전인 상황에서는 누가 이겨요? 저3자. 깡이 센 사람이 이겨요. 먼저 발 빼거나 등 보이면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질 거예요. 자, 안토니우스는 끝까지 싸우려고 했는데 여자들은 좀 어때요? 에겐. 겁이 많죠? 그쵸? 클레오파트라의 그 애겐적인 모먼트가 나왔어요. 아직 전쟁이 결정도 안 났는데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배를 이끌고 이집트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가 가는 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멍청하게 그걸 쫓아가요. 왜? 자, 전쟁에서 대장이랑 왕이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거는 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결국은 남은 함대는 모조리 격파되고, 자, 결국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에서 옥타비아누스 군대에게 크게 패배한단 말이에요. 안토니우스는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자살하죠.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를 따라서 자살하게 돼요. 자살할 때 그 사막에는 이거 많죠. 뭐가 많아요? 오래. 독사, 뱀이 많죠. 이 클레오파트라가 뭐 평소에 뭐 뱀을 또 기르기도 했다는데 그 자기가 기르던 뱀 담아놓은 바구니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손을 물려서 죽었다는 기록도 있고 어떤 기록에는 그 뱀이 여자의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움과 여성성을 상징하는 부위가 어디예요? 남자에겐 없는 얼굴도 있고 또 가슴이죠, 가슴. 자기의 그 풍만한 가슴, 이 뱀이 자기의 이 가슴 위를 물게 했다. 그렇게 해서 뭐 여쨌거나 저쨌거나 클레오파트라는 죽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최고 권력자가 된 사람 누구? 이 사람이죠. 네. 카이사르는 원로원이랑 사이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원로원에서 죽었잖아요. 안 좋았죠. 옥타비아누스는 그런 실수를 또 반복하지 않았어요. 모든 명령이나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다 적어도 형식적으로 원로원의 동의를 거쳐요. 그리고 원로원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원로원과 항상 뭔가 합의하는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원로원 입장에선 이런 군주를 미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원로원으로부터 옥타비아누스 칭호를 받는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아요. 이때부터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아우구스투스가 굳어지게 되고 아우구스투스는 무슨 뜻이냐면 존엄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주변에서 계속 왕 위에 오르라고 해요. 근데 올랐을까요? 오르지 않았을까요? 나는 왕은 그렇고 로마 제1의 시민으로 나는 살 거야. 이게 사실은 뭐예요? 아버지. 이게 왕이나 황제나 똑같은 거죠? 이 제1의 시민을 뜻하는 한자, 라틴어가 프린켑스예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도 이전에 로마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또 인물이 있죠. 암살당한 사람. 와이파이. 그래서 로마에서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 세 표현이 다 쓰이게 돼요. 제1의 시민을 뜻하는 프린켑스, 존엄한 자를 뜻하는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한때는 권력을 누렸지만 암살당한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들을 얘기할 때 카이사르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봐봐. 이게 지금 다 라틴어인데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을 자기네 라틴어로 이름하여 불렀어요. 먼저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을 마친 다음에 저 바다 건너에 괜찮은 섬이 있는 거예요. 정복했다가 금방 돌아왔어요. 계속 지키기가 어려워서. 여기가 브리타니아라는 곳이에요. 지금은 어디예요? 영국이죠. 원래 그리스 사람이 먼저 여기를 갔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여기 사는 사람들을 프리테나카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문신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바닷가기 때문에 물고기 같은 거 많이 잡아먹겠죠. 근데 물고기 잡아먹으러 바다 깊숙이 들어갔다 상어가 공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미신으로 상어한테 공격 안 받으려고 몸에다 뭘 했을까요? 문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신한 사람이라는 뜻의 프리테나카이라는 그리스어로 불리다가 이게 나중에 라틴어로 바뀌어가지고 브리타니아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지금도 브리튼이라는 이름이 쓰이죠. 론디니움은 카이사르가 식량을 저장했던 로마군의 식량을 저장했던 곳이고 여기가 지금의 런던이라는 곳이에요. 런던 들어봤죠? 자, 그리고 갈리아의 북부 여기를 벨기카라고 불렸는데 여기가 지금 어딜까요? 라인강 동쪽에 게르만족이 살던 곳을 게르마니아라고 불렀는데 여기가 지금의 저머니, 게르마니 해서 독일이 된 거죠. 네. 자, 히스파니아는 에스파냐라고도 불렸고 여기가 지금의 스페인. 스페인이죠. 갈리아는 지금의 어디라고요? 프랑스. 프랑스. 루테티아라고도 하는데 여기가 지금의 파리라는 도시예요. 들어봤어요?
마실리아는 프랑스 남부의 유명한 마르세유라는 항구 도시예요. 마르세유 들어봤어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 마르세유 천 이런 거 들어봤어요? 마우레타니아는 지금의 어딜까요? 모로코라고 들어봤어요? 누미디아는 알제리라고 들어봤어요? 키레나이카는 어딜까요? 리비아라는 나라. 무슨 나라? 이집트는 이집트고. 자, 그리고 다키아는 어딜까요? 루마니아. 드라큘라 고향. 네. 자, 그리고 트라키아는 어딜까요? 먼저. 불가리아. 네. 메디올라눔이란 도시가 있죠? 이탈리아 북부에. 메디올라눔은 지금의 밀라노라는 도시. 밀라노 들어봤어요? 명품 유명한 도시? AC 밀란, 인터 밀란 들어봤어요? 축구팀? 그 밀란이 밀라노예요. 메디올라눔. 일본 식량 그거. 일리리쿰, 일리리아라고 불렸던 곳은 지금의 크로아티아. 여기 아까 누가 있었다 그랬죠? 카이사르 죽었을 때? 옥타비아누스가 여기 있었다 그랬죠? 여기다 바다에서 바로 건너왔다 그랬죠? 판노니아는 지금 어딜까요? 여기까지 할게요.